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김남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오버뷰입니다. 즉 어떤 상세한 내용을 깊게 다룬다기보다는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일종의 웜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을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너리지, 위즈덤을 살짝 구분해서 살펴볼 거고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어떠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론, 인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귀납, 추론, 연역, 추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고요. 데이터 과학 측면에서 보면 학습을 먼저 하고 모델을 세운 뒤 그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을 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분야와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모델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즉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모델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분석하는 타입에 따라서 디스크립티브, 다이애그노스틱, 프리딕티브, 프리스크립티브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고요. 또 러닝 타입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분석 기법과 조금 더 연관된 너리지 타입으로는 어소시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건지,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즉 어떤 분석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분석의 애널리틱스 타입은 무엇이고, 러닝 타입은 무엇이고, 너리지 타입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어프로치를 택해야 하는데 이 전체적인 개념과 구조를 클래시컬 머신 러닝이라는 슬라이드에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베리어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타겟 베리어블과 인풋 베리어블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세스먼트 부분에서는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오버피팅이라든지 베이스라인 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는 배경에 대한 내용들, 인트로덕션이라든지 related areas라든지 이런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기술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learning inference라든지 또 assessment에 있는 overfitting이라든지 knowledge 타입에 있는 association, clustering, classification 등등은 오늘은 간단하게 키워드만 언급하고 학기 중에 해당 내용, 해당 주제를 자세히 다루는 주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DIKY 피라미드를 보시겠습니다. DIKY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너리지, 위즈덤의 약자겠죠.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가 제일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양이 줄어든 인포메이션, 그리고 양이 또 줄어들어서 너리지, 또 줄어들어서 위즈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DIKY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전통적인 그림을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이 그림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너리지, 위즈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겠고요. 그리고 양이 위로 갈수록 항상 줄어드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너리지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고 너리지를 뽑아내고 위스덤을 뽑아낸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를 그렸는데 이 피라미드의 취지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이렇게 네 가지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각각이 다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미 있게 구분하는 거는 두 단계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와 그리고 knowledge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knowledge. 즉 데이터라 하는 거는 관찰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를 1테라 모았다, 아니면 뭐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 아니면 어떤 고객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이 됐건 데이터베이스가 됐건 어떤 형태로 획득했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데이터가 이 관찰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숫자건 뭐 문자건 이미지건 로우 데이터 형태로 남아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고객 100명의 각각의 나이와 성별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잔뜩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어떤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양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 건 아닌데 데이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고객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최빈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통계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공이 들어간 데이터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까지만,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까지만 뽑아내도 의미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서 얘네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 중에서 국어의 평균은 얼마고 수학의 평균은 얼마야. 그래서 국어의 평균보다 수학의 평균이 높아 라는 정도의 의미만 찾아내도 꽤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식이라는 거를 찾아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말과 패턴 또는 규칙이라는 말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찾아내라 라는 말과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라 라는 말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낼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을 찾고 싶은지에 따라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을 찾을 건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찾을 건지 클러스터링을 찾을 건지 등등의 세부적인 분석 기법들이 활용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식의 예로 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50대 남성의 70%가 수성펜을 구매한다라는 지식, 즉 패턴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냥 규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식을 통해서 50대 남성의 70%가 수성펜을 구매한다라는 그런 패턴을 확인을 했을 때 50대 남성이 가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수성펜을 쓱 들이미는 게 무조건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50대 남성이 만년필을 보고 있어요. 만년필이 수성펜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만년필을 보고 있는 50대 남성한테 가서 수성펜을 보여주면은 이 남성이 수성펜을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비싼 걸 팔 수 있었는데 싼 거를 팔게 되는 그런 나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혹은 또 다른 예로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여성이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본인의 선물이 아니라 50대 남성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객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50대 남성이 좋아할 만한 수성펜을 또 권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지식을 찾은 다음에 이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지혜, 위스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한번 접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데이터와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와 knowledge의 차이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크게 둘로 구분했을 때는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있는 이 의미라는 이 의미의 실체가 나리지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나리지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래로부터 금을 캘 때 금을 캔다고 하지 모래를 캔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시, 자, 모래로부터 금을 캘 때 모래를 캔다라고 하지 않고 금을 캔다라고 하잖아요. 골드 마이닝.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캐내는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캐내는 게 맞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는 knowledge mining from data, 이런 용어도 한동안 쓰였었고요. 우리 굉장히 또 유명한 저명한 저널 중에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해서 뭐 KDD라는 그런 SIG KDD 이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디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데이터는 무지 많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데이터는 무지 많은데 그대로 두어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작업의 단계에 따라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눈다면 데이터에서 나리지를 뽑아내는 거다.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이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일상 용어가 됐죠. 오히려 데이터라는 용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잘 몰라도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중고등학생들도 알고 있고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고 또 예능에서도 다룰 정도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전통적인 정의를 보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즉 처리가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정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의상으로는 용량이 얼마 이상 되어야 빅데이터다라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메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PC에서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잘 분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10기가짜리로 확대를 해봤어요. 10기가짜리를 가지고 와서 예전에 쓰던 그 컴퓨터에서 예전에 쓰던 그 알고리즘으로 돌렸더니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상의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양일 때는 잘 되던 건데 큰 양일 때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빅데이터가 되었는데 걔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는, 데이터가 커졌을 때는 그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 리소스를 뭐 대폭 증가시킨다든지 플랫폼을 바꾼다든지 여러 대를 연결한다든지 GPU를 사용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알고리즘도 뭐 한 번에 메모리에 다 얹히는 방식보다는 하나하나 조금씩 띄어내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합치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무튼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많아진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특징이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만 다루었죠. 이렇게 엑셀에 네모 반듯하게 들어가는 데이터만 다루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형 더하기 비정형 데이터가 모두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의 특성에서 3V라고 초창기에 나왔었고, 4V, 5V에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왔다가 지금은 별로 거기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해서 다시 3V로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빅데이터니까 볼륨이 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 양이 많은 게 빅데이터겠죠. 그런데 이 양이 많은 게 왜 많아졌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만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텍스트 데이터, 로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다 커버하고 수집되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성 3V 중에 얘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걔가 왜 볼륨이 커졌냐? 나머지 두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주체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죠. 핸드폰도 있고요. 또 태블릿도 있고요.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동하시면서도 계속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어디엔가 글도 남기기도 하고요. 게시판에. 그리고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통해서 많은 단말기를 통해서 수시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남기고 있잖아요. 자, 보면 다양한 모바일 기기, 또 카메라, 또 RFID 리더를 통해서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더라도 얘네들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꽤 아주 허들이었는데,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면은 저희 구글 드라이브를 쓴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 및 플랫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한 곳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클라우드에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저희의 동의 없이 그대로 분석에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모이기 편한, 수집되기 편한 그런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그에 맞춰서 발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딥러닝을 비롯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많이 고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향상되었다라는 것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졌죠.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자, 하드웨어의 성능이 높아졌고 좋아졌고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이 고안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최신 알고리즘.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서 굉장히 많은 양에 대해서 충분히 방대하고 빠른 리소스를 가지고 아주 똑똑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데이터 과학자라 하면 이 세 가지에 다 익숙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중에 어느 한쪽에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우리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깊게 집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연계되는 요 지점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라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데이터일 수도 있고 쇼핑몰 데이터일 수도 있고 논문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도메인을 잘 명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최신 알고리즘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아, 이런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분석을 위한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대학원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 즉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텐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적혀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프로세스이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분석해온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업무가 병원 업무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대해서 의사란 무엇이고 간호사란 무엇이고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알아야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으로 참 여기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 데이터 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비즈니스를 데이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또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비즈니스 자체가 아닌 데이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처리도 필요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과정이 분석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나면 분석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 결과 뭔가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의 이해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맨 윗단까지 가지는 않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평가를 해봤더니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못됐다 혹은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이 잘못 나뉘어졌다 등등.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델을 우리가 파라메타를 잘못 사용했다든지 적절하지 않은 모델을 적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나는 이겁니다. 자, 데이터 언더스탠딩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우리 실제로 프로젝트나 논문을 쓰면서 실험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뭐냐면 한참 실험을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거나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프로세스에 이렇게 루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삥삥삥 도는 게 잘못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인퍼런스,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 분야에서는 인퍼런스라는 단어보다는 리즈닝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추론이라 함은 알고 있는, 즉 명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즉 암묵적인 지식을 이끌어낸다라는 거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우리 분야로 끌어오면 예를 들면 어제까지의 매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일의 매출 모르잖아요. 어제까지의 매출을 바탕으로 내일 매출을 찾아낸다, 예측해낸다 라는 게 추론의 일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론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고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을 언제 처음 배우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울까요? 저 처음 배웠을 때부터 연역과 귀납을 헷갈렸더니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연역 추론이라는 건 우리가 디덕션이라고 부르고요. 귀납 추론은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연역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함. 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죠. 자,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데, 특징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3단 논법 있잖아요. 전제 1,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요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소크라테스가 안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전제가 틀렸던지,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아니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역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납 추론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제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그저께도 동쪽, 작년에도 동쪽, 10년 전에도 동쪽. 그래서 지금껏 해는 동쪽에서 떴다. 수많은 관찰을 한 거죠. 수많은 관찰을 했더니 지금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게 전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전제로 미루어 보아 내일은 혹은 내년에는 역시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하지만 귀납 추론은 연역 추론과 달리 항상 참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껏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해서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1000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 태양계 시스템이 1000년 동안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 1000년은 서쪽에서 뜨고, 그 다음 1000년은 남쪽, 그 다음 1000년은 북쪽에서 뜨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만 관찰을 한 거죠. 그런데 내일 딱 봤더니 이때는 서쪽에서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보다 더 유명한 귀납적 추론의 오류. 자, 귀납적 추론은 오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귀납의 오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귀납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는 닭이었나요? 오리였나요? 오리라고 합시다. 오리한테 주인이 밥을 주잖아요. 주인이 오늘도 밥을 주고 어제도 줬고 그저께도 줬고, 그 오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 주인이 나한테 밥을 줬어요. 그래서 저 주인은 착한 주인이고 저 주인이 오면은 나에게 밥을 주는구나 라고 오리는 학습이 됐겠죠. 자, 그래서 지금껏 저 주인은 나에게 밥을 줬다. 그래서 내일도 나에게 밥을 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날 와서 저의 목을 비틀어서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 정의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항상 참인 것은 아니에요. 항상 참인 것은 아니고 이럴 때는 참인데, 아주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90번은 맞았고 10번은 틀렸다. 이때를 우리가 정확도 90%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자,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자, 후자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
즉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고 거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 얘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되는 거죠. 자, 그 패턴이 항상 맞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간단한 이그젬플처럼 50대의 남성은 70%가 수성펜을 사더라. 자, 50대 남성이 수성펜을 산다 라는 거는 결론은 결론이지만 항상 참인 결론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래를 먼저 볼까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추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게 귀납 추론이겠죠. 기본적으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늘 맞는 건 아니고 가끔 틀릴 때도 있는 귀납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패턴을 발견을 했을 때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패턴을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고 이 패턴이 의미 있는 패턴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 패턴은 신뢰도가 얼마고 지지도가 얼마고 정확도가 얼마고 F스코어가 얼마고 등등. 자, 왜 지표가 필요하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반대쪽에서 연역 추론을 다루는 분야도 있어요. 연역 추론을 다루는 데이터 분석이라기보단 데이터 과학 분야가 있는데 온톨로지라는 아마 이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온톨로지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온톨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한 3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톨로지는 연역적 추론이고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전제들 있잖아요. 이 전제들을 모델링을 해 놓은 거예요. 전제들을 RDF 이제 트리플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자, 전제적 사실을 모델링을 해 놓고 그 모델을 토대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은 참여한다. 수업 굉장히 지금 직관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온톨로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놓게 되고요. 기존에 주어진 모델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늘 참인 결론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로부터 추론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은 늘 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전제적 사실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RDF 트리플이라는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구조로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규칙을 추론을 해내는 그런 일종의 랭귀지가 있는데 그러한 랭귀지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실로부터, 즉 기존에 있었던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론을 해내는 이런 분야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역적인 추론을 다루는 분야는 데이터 분야에서는 온톨로지 구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개별 사실로부터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 분야, 이쪽은 논리학 분야의 추론으로 볼 때는 귀납 추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납 추론을 이용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보면 아까 그 전제에서 지금까지 해는 동쪽에서 떴다라는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라고 추론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코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수많은 관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관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x가 어떻고 여기 자 규칙을 찾아낸 거죠. x가 5보다 크고 y가 true이고 g가 blue이면 accepted이다. 혹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이면 rejected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혹은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러닝, 머신러닝 할 때 그 러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규칙을,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g가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 길을 따라가겠죠. 패스를 따라갔더니 내가 학습한 모델에 따르면 얘는 rejected인데 혹은 accepted인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를 우리가 스코어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러닝, 스코어링 혹은 러닝, 인퍼런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스코어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accepted인지 rejected인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accepted다, rejected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확률로 나오는 거죠. accepted일 확률이 0.88, rejected일 확률이 0.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일 확률이 0.88, R일 확률이 0.12니까 그러면 A 쪽에 베팅을 해야겠군 해서 답은 A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난 확률 얘를 우리가 스코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과정,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을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스코어링을 하게 되면 확률이 나오니까 더 큰 확률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과학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학과 통계 분야가 있을 거고, 도메인과 접목이 되어야 진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물론 이 세 가지 영역, 즉 컴퓨터 과학에 대한 부분, 수학 통계학에 대한 부분,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쪽 분야에 치우쳐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게 학부 전공이 됐건 아니면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됐건 어느 한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이렇게 데이터 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기가 잘 된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어떤 쪽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 쪽과 수학, 통계학 쪽에 둘 다 경쟁력이 있으면 머신러닝을 지금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을 잘 하는데 도메인 지식이 있다. 즉 수학 통계 쪽은 좀 어렵다. 그러면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데 컴퓨터 쪽은 아예 배제하고 수학과 통계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통적인 그런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백그라운드와 어느 쪽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고울이라면은 여기를 통해서 갈 건지 여기를 통해서 갈 건지 여기를 통해서 갈 건지를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제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굳이 여기까지 가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나 여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학원에서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와 관심사를 볼 때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쪽의 지식과 그리고 통계학적인 지식을 열심히 같이 수업이나 논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각자 이제 소속해 계신 회사의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실제 회사에서 현업에서 데이터 과학 분야의 사람을 채용할 때 잡 디스크립션에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파이썬과 R이 탑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파이썬을 요구하는 회사가 조금 더 많았네요.
그리고 SQL이 그 바로 뒤를 이을 정도로 굉장히 요구하는 회사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바로 이어서 C라든지 자바, C++ 등등의 여러 가지 랭귀지들, 그리고 하둡에 대한 얘기도 있고 AWS에 대한 얘기도 있고 스팍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가끔 난감할 때가 파이썬 할 줄 아는데 R도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기본적인 쿼리를 할 수는 있는데 SQL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세요, 약 잘 드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오늘 술 약속이 있는데 술을 마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안 드시면 더 좋죠 라는 말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기술들을 알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과 그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이썬, R, SQL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술이다 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 나머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틈틈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파이썬, R 이렇게 얘기하지만 파이썬이 좋아요, R이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현업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파이썬을 잘해서 파이썬으로 입사를 했는데 아주 큰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쪽 시스템은 자바로 돼 있다. 근데 제가 투입돼야 된다. 그럼 자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어를 알면 알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도가 높은 언어들이 이렇다라는 정도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또 분석의 유형에 대해서 4가지로 잘 구분을 해놓은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디스크립티브와 프리딕티브 이 2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립티브는 기술 통계,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기술하다 할 때 기술 통계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리딕티브는 예측 통계 분야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통계는 예를 들면은 50명의 평균이 어떻다, 표준 편차가 어떻다 등등 현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즉 무엇이 발생했는지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예측 통계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제까지의 일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어제까지 10년 전부터 어제까지의 일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내일은 그래서 추세상 여기에 있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시점,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A라는 나라 데이터가 이렇고 B라는 나라 데이터가 이런데 C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한 게 없어요. 근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C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예측 통계의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디스크립티브인지 프리딕티브인지,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분석이 상황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잠깐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의 경우에 맥주를 사는 사람이 기저귀도 산다라는 규칙이 나왔잖아요. 규칙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떨까요? 맥주를 사는 사람 중에 맥주와 함께 기저귀를 사는 사람의 비율. 자, 맥주를 사는 사람 중에 맥주와 함께 기저귀를 사는 사람의 비율이 70%다. 이거는 예측 통계일까요? 기술 통계일까요? 자, 맥주를 사는 사람 중에 맥주와 기저귀를 사는 사람의 비율이 70%다. 이거는 기술 통계인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아니 오늘까지 살펴봤더니
맥주를 산 사람이 총 100명이었고 맥주와 기저귀를 산 사람이 70명이었다는데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70%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거는 기술 통계의 영역이고요. 맥주를 사는 사람은 기저귀도 산다 라고 우리가 룰을 만드는 거는 요거는 예측 통계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맥주를 사는 사람은 기저귀도 살 거야. 그래서 다음날 누가 맥주를 사면 그 사람이 기저귀를 사는지 안 사는지 봐서 나의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디스크립티브와 프리딕티브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스크립티브와 프리딕티브 사이에 있는 다이애그노스틱, 진단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맥주를 사는 사람 중에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팔린 사람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맥주랑 기저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진단을 해보는 그런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프리스크립티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좀 그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왜 일어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상한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또다시 맥주와 기저귀, 사실 그 예를 맥주와 기저귀 예를 들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과장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들고 싶지 않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시 맥주와 기저귀로 들어가서 그럼 맥주를 사는 사람의 70%가 기저귀를 산다고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맥주를 사는 사람에게 기저귀를 더 팔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맥주 옆에 기저귀를 배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맥주 캔에다가 전단지를 하나 붙여놔서 뭐 기저귀를 사게 유도를 할 수도 있겠고,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사면 몇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그런 판촉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유념해서 구분해야 될 거는 디스크립티브와 프리딕티브, 즉 상황을 지금 단순히 묘사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예측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이 러닝 타입, 즉 학습 타입, 학습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unsupervised learning, 이거를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supervised learning은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또 이 둘 사이에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고도 있어요. semi supervised learning 해서 요거는 우리가 준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얘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평면 위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데 얘를 한번 둘로 묶어 보세요. 둘로 묶어 보세요 하면은, 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셋으로 묶어 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묶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둘로 묶으라고 할 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어요. 자,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얘를 둘로 묶어봐 달라고 할 때 이 동그라미들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요. 지금 왜 묶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보아하니 얘네끼리는 좀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얘네끼리는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묶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요. 여전히 뭐 하죠? unsupervised, 즉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눌지, 우리가 뭘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지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거를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표현한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거다라는 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꼭 유사한 걸 묶는 것만 unsupervised learning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supervised learning의 경우를 보면, supervised learning은 아까 그 데이터에 0101에 이렇게 써 있어요. 0101이 써 있으면 supervised learning의 목적은 0과 1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0과 1. 지금 있는 아이들은 0인지 1인지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데이터가 하나 뿅 들어왔다. 그럼 얘가 0인지 1인지 알려면 힘들잖아요. 또 얘가 들어왔다. 0인지 1인지 알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0과 1을 나누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 그래프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0과 1로 잘 나눴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끝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0과 1로 명확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얘네들은 1이라는 애고 얘는 0이라는 애고 우리의 목적은 0과 1을 구분하는 선을 찾는 거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선을 잘 찾아냈어요. 여기까지가 러닝이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얘네들 볼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가 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1이다 라고 이렇게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주로 유사한 거를 묶는 데에 사용이 되고요. supervised learning은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값에 대해서 예측 값을 채워주는 이거를 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내가 지금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려고 하는 건지 supervised learning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할 때 가장 유명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석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중에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는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 분석. 여기 대놓고 맥주와 기저귀가 나왔네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같이 잘 팔린다더라. 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공절을 자주 한다더라. 아니면은 어떤 키워드와 어떤 키워드가 자주 같이 사용되더라. 혹은 어떤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은 이런 사이트도 같이 방문하더라. 등등 어소시에이션 분석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이 있겠죠.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요. 고객을 비슷한 고객들끼리 묶는다든지 문서를 비슷한 문서들끼리 묶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은 두 가지 상세 분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A, B, C 아니면 찬성, 반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명목 변수를 나누는 경우, 명목 변수를 예측하는 경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간형 변수, 매출액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확률을 예측한다든지 연봉을 예측한다든지 숫자 정보, 구간형 변수를 예측하는 경우는 프리딕션 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크게 구분하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이다 하면 무언가를 예측해내는 분석을 총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에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사용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디시전 트리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그런 분석 기법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는
SVM이라든지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분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델링 컨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신러닝을 생각할 때 이런 순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분석이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참, 거짓, 고객 이탈이냐 아니냐, 혹은 사기냐 정상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등등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면은 슈퍼바이즈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언슈퍼바이즈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에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명목 변수를 예측하는 거라면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그리고 구간형 변수 숫자를 예측하는 거라면 아까 프리딕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을 사용하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한편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언슈퍼바이즈드 쪽을 보면 클러스터링과 어소시에이션은 설명이 잠깐씩 됐었죠.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는 거,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은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거, 둘 다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고요. 하나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보입니다. 디멘전 리덕션은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 어떤 객체를 나타낼 때 너무나 큰 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 분석의 경우에 워드 하나를 뭐 한 100만 차원으로 나타낸다던가 하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주성분 분석도 차원 축소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수 하나가 10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차원으로 구성된 변수를 3개의 차원으로 축소하는 등등의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디멘전 리덕션 등이 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큰 틀에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명목 변수를 예측하느냐 아니면은 구간형 변수 숫자를 예측하느냐로 나뉠 수 있다 정도로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분석 단위, 분석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위로 갈수록 앱스트랙션 레벨이 높고요. 즉 추상적인 수준이고요.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제품 레벨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손목, 패드, 마우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죠. 그리고 마우스 중에서도 또 로지텍 마우스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 중에는 오피스군이 있고 엔티바이러스가 있는데 오피스 중엔 또 마이크로소프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화 수준이 높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분석을 할 때 분석의 수준을, 분석의 단위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 언어 표현 때문에 구체적인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윗레벨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랫레벨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윗레벨의 장점은 단점을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그 한쪽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이 됩니다. 자, 윗레벨에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도 구매하더라,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사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도 산다. 그랬을 때 컴퓨터 전체랑 소프트웨어 전체를 한 선반에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뭔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기는 어렵다. 일반화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 단점이 되겠죠.
반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룰 자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팔린 건수를 카운트를 해보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HP 프린터가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전체 트랜잭션, 전체 구매 100만 건 중에 HP 프린터가 구매된 건은 100만 건 중에서는 몇 프로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해볼까요? HP 프린터를 사면서 로지텍 마우스를 산다. 만약에 HP 프린터와 로지텍 마우스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 그런 기기라고 할지라도 전체 트랜잭션, 전체 구매가 일어난 건수 중에 HP와 로지텍이 같이 구매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뒤에 어소시에이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Rn레벨은 장점은 만약에 HP와 로지텍 마우스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묶은 전략을 수립하기가 좋겠죠. 뭔가 액셔너블한 플랜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정한 임계값,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를 넘는 의미 있는 규칙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윗레벨의 장단점, 아랫레벨의 장단점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분석의 단위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라는 거 정도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예를 들면 음료를 최소 단위로 할 거냐, 맥주, 소주, 양주를 최소 단위로 할 거냐. 오른쪽이 조금 더 아랫레벨이 되겠죠. 구체적인. 문서를 분석 단위로 할 거냐, 단락을 분석 단위로 할 거냐. 예를 들면은 토픽 모델링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문서에 담긴 내용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다라고 볼 건지, 아니면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단락이 있는데 단락마다의 차이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단락을 최소 단위로 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분석 단위를 고객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한 고객이 1년 동안 구매한 아이들을 전부 한 바구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오늘 가서 오늘 영수증에 찍힌 그 리스트들만 하나의 구매 단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최소 분석 단위를 고객이 그동안 구매한 전체 내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느 특정 영수증에 찍힌 그 구매만을 최소 단위로 볼 거냐 하는 문제죠. 지금 아시다시피 왼쪽이 조금 더 일반화 수준이 높고 오른쪽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없고요.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내가 지금 분석 단위를 어디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타겟 베리어블과 인풋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슈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이슈인데요. 인풋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얘네를 가지고 타겟을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풋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고 타겟을 예측하는 거고요. 인풋 베리어블에도 명목형 변수, 구간형 변수가 사용될 수 있고 타겟 베리어블에도 명목형 변수, 구간형 변수가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풋 베리어블이 그냥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전처리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수많은 변수 중에 어떤 거는 무시하고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하는 변수 선택의 문제, 그리고 단위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뭐 두 개의 변수를 합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변수 변환 그리고 변수 생성 등의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변수들이 마구 섞여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이 타겟 베리어블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인풋 베리어블로 사용돼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있고 뭐 평균 평점, 또 뭐 성별이 있고요. 이 학생이 졸업 후에 받게 되는 초봉, 아직 회사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 후에 갖게 되는 초봉,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얘네들 중에 타겟 베리어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를 예측하게 될까요? 아니면 평점을 예측하게 될까요? 성별을 예측하게 될까요? 초봉을 예측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인풋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타겟 베리어블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첫 번째는 예측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활용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궁금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성.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인풋 베리어블에 비해서 획득이 어려운 정도? 획득 난이도? 네, 이렇게 적을까요? 자, 하나는 활용성이 높아야 되고요. 또 획득이 어려워야 된다. 그래야 타겟 베리어블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풋 베리어블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타겟 베리어블은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들로부터 쉽게 얻지 못하는 애를 추론을 하는 과정, 예측을 하는 과정,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다시 인풋에서부터 타겟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인풋과 타겟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더하기 현재, 즉 지금까지 알려진 값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사람이 평점을 뭘 받았고, 또 뭐 이 사람이 몸무게가 얼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연봉 얼마를 받을 거다 라든지,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안경을 썼고 안 썼고, 뭐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안 크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데스크탑을 구매할 거다 안 할 거다 등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획득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그래서 시점 측면에서 얘가 알기 어려운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동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오픈된 데이터가 있고 히든 데이터가 있어요. 자, 오픈된 데이터와 히든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용카드가 지금 도난당했는지 아니면 정상 사용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용카드가 지금까지 사용된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점에서 얼마를 썼고 어떤 가구점에서 얼마를 썼고 지금까지 사용되던 패턴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사용된 패턴이 막 있어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도난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정상인 건지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도난이 이루어졌으면 현재의 일인 거고요. 도난이 안 이루어졌어도 현재의 일인 거죠. 그런데 누가 카드를 쓰면서 저 지금 도난 카드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숨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용되고 있는 패턴들,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평소에는 음식점만 다녔는데 갑자기 뭐 책을 산다든가, 좀 이상한가요? 네, 평소 패턴과 다른 패턴이 발생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얘가 혹시 평소와 다른데 도난인가?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얘는
미래의 일은 아니고, 도난이 일어난 게 미래의 일은 아니고 과거나 현재의 일이지만 얘가 히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얻기가 어려운 히든 데이터이고 얘를 예측할 가치가 있나요? 당연히 가치가 있죠. 만약에 얘가 도난 카드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 막아야 되는 거죠. 일단 막고 나서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카드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주머니에 있나 확인해 볼래요? 라고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예측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거에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활용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에 비해서 획득이 어려워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나 분석을 돌리고 봤더니 정확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냥 한번 휙 돌려봤는데 100%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인포메이션 리क, 그 정보의 누수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자, 나이가 있고요. 성별이 있고요. 뭐 평점이 있고요. 뭐 등등이 있었어요. 뭐 학력이 있고요. 그런데 초봉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인풋 베리어블이고 얘가 타겟 베리어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델을 세울 때는 여기에 이미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값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도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가지고 얘네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룰을 하나 뽑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나중에는 요렇게만 값이 들어오고 여기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룰을 적용을 해서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평점이 어떻고 학력이 어떠하지? 그러면 내가 세운 룰에 의하면 얘는 초봉이 얼마야? 라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봤더니 저희가 얻은 데이터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취업한 회사의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얘를 예측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맞추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뭐 나이, 성별, 평점, 학력도 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네요. 자, 네, 특히 성별, 학력, 네,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지만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초봉을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써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입력이 들어올 때 여기가 값이 여전히 안 채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이, 성별, 평점, 학력 등은 재학 중에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정보고요. 우리가 지금 초봉을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이 초봉은 취업을 해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 회사 자체도 취업을 해야 알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알게 되면 초봉도 알게 되고 초봉을 알게 되면 네, 거꾸로는 성립을 안 하겠지만 아무튼 초봉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한 그 시점에는 이 회사의 값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인풋 베리어블과 타겟 베리어블을 나눌 때 인풋 베리어블에 지금 회사를 썼다. 그러면 나는 지금 졸업 전에 이 사람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초봉을 얼마나 받을까를 예측을 할 건데 이 회사라는 정보가 그 예측하는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정보인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가? 라면은 만약에 획득할 수 없는 정보라면은 얘를 인풋 베리어블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고객 성별 그리고 뭐 나이가 있고요. 뭐 주소가 있고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있다 우리 매장에 와서 구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 거예요.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 거고, 그리고 매장에 와서 구매액 얼마를 살 건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우리 매장에 와서 물건을 얼마나 살지를 예측하는 건데, 만약에 구매 여부를 예측한다. 얘를 예측을 하는데 구매액까지 인풋 베리어블로 넣게 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구매액을 인풋 베리어블로 넣으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구매를 했다라는 거고, 0이면은 구매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100%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매 여부와 구매액은 일주일 전인 얘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그 시점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타겟 베리어블을 세울 때에는, 그리고 인풋 베리어블을 세울 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타겟 베리어블일 때는 예측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인풋 베리어블에 넣을 때는 지금 이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세우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일부 항목에, 타겟 항목에 정답을 가린 채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측하는 시점에 획득이 가능한 변수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강좌의 마지막 주제인 어세스먼트, 평가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분석이, 즉 내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정확도죠. 모델을 만들었어. 얼마나 정확해? 몇 퍼센트 맞췄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뭐 신뢰도, 뭐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에러율, F스코어 등등 굉장히 많은 평가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버피팅이 무엇인지, 과적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과적합, 과대적합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적합인데 오버피팅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은 알려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타겟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적용하게 될 데이터입니다. 자, 만약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A를 토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얘를 B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A와 B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에 있는 모델은 이미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의 주식 변화라든지 주가 변화라든지, 그리고 B는 내일 이후에 주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A는 현재까지, 그리고 B는 내일 이후, 또는 A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B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패턴을 다른 지역에 적용한다든가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다른 쪽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 사실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집단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샘플이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샘플이 있겠고요. 여기는 모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A에 해당되고 이게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샘플로부터 우리가 규칙을 세워낸 다음에 그 규칙을 모집단인 혹은 완전 큰 샘플인 B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결국 B에다가
B에서 뭔가 우리가 모델을 적용할 거면 B에서 아예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왜 A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B에다 적용하지? 여기에서도 A에서 만들어서 왜 B에다 적용하지? 아래 거부터 할까요? B는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서 이런 데이터를 다 구할 수가 없어요. 혹은 모집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가 아주 예전부터 나왔던 예가 형광등의 수명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형광등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테스트한다? 모든 형광등을 다 깨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뭘 팔겠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론상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샘플로부터 룰을 세워서 얘가 모집단에도 맞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것도 B를 먼저 구하지. 아니 여기 A는 과거 데이터라면서요. 그리고 B는 미래 데이터라면서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부터 미래 데이터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B로부터 모델을 세우는 게 불가하다는 거고요. 혹은 아까 요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지역으로부터 혹은 어떤 나라로부터 모델을 세우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예측을 한다. 처음부터 이 지역이나 이 나라 걸 가지고 모델을 세우지. 근데 여길 뭐 예를 들어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다. 타겟 값을. 그러면은 이미 알려진 다른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 적용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다른 데이터에서 추론을 하는데 사용할 거라는 거죠. 자,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이 A와 B가 분포가 유사할 거라는 가정이죠. A와 B의 분포가 유사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남학생들, 남자 어린이라고 할게요. 남자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신체 발육 이런 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여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선진국이 있어요. 선진국에서 뭐 평균 소득이라든지 연봉에 대한 모델을 세운 다음에 얘를 후진국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든지 하면 안 맞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B로부터 모델을 세워서 B에다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A에서 모델을 세워서 B를 예측하는 건데 최소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A와 B가 유사한 분포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의 동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룰을 만들어냈어요. A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룰을 만들어내면 물론 B에 있는 데이터는 A와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유사할 거기 때문에 요 룰을 그대로 적용해도 어느 정도 맞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뭔가 룰을 만들어서 B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맞으려면 A와 B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이게 유사성이지 동질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A와 B의 유사성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A 학습할 때 A에만 너무나 잘 맞는 모델을 맞추다 보면 너무나 잘 맞는 모델을 만들다 보면 그게 오히려 B에 가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A에서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고 B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언뜻 보기에는 A와 B와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르겠죠. 제가 대충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A에 있는 그림이 삼각형이구나 하는 정도만 캐치를 해서 얘를 B에 적용을 하면 완전 삼각형은 아니니까 조금씩 틀리겠죠. 조금씩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A에 있는 이 찌글찌글한 삼각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반듯한 삼각형을 가지고 왔을 때보다 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어려우면 지금 준비된 슬라이드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반을 뚝 잘라서 이 위에 있는 게 A고요. 모델을 만드는 곳,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로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B로 적용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은 다 다르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빨간색 X와 파란색 동그라미는 1번, 2번, 3번이 다 동일해요. 자, A에 있는 데이터는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B에 있는 데이터끼리도 동일합니다. 자, 얘네 세 개는 뒤에 배경이 동일하고 얘네 세 개도 뒤에 배경이 동일하고 하지만 A와 B는 같지 않아요. 유사할 뿐이죠. 자, 그랬을 때 A로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B에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 1번처럼 성의 없게 줄을 쭉 그냥 긋은 거예요. 자, 줄을 쭉 그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번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었어요. 이게 왜 성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냐면 지금 이 선을 긋는 목적이 뭐냐면 빨간색 X와 파란색 동그라미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라 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초록색을 그은 거예요. 그랬는데 봤더니 얘의 위쪽은 빨간색이 많고 아래쪽은 파란색이 많긴 해요. 그런데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얘도 틀렸고요. 쟤는 위쪽인데 파라네. 얘는 아래쪽인데 빨가네.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대충한 거죠. 빨간색 X와 파란색 동그라미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대충 그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 라고 했더니 성의를 보여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린 거죠. 포물선으로 그렸더니 아까보다는 훨씬 잘 맞았어요. 아까는 얼마나 잘 맞췄나 볼까요? 아까는 30개는 X가 빨간 데 있으니까 맞은 거고요. X가 파란 데 있는 10개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32개의 동그라미는 맞았고요. 동그라미가 빨간 데 있는 것도 틀린 거죠. 이게 지금 전체가 몇 개인가요? 전체가 총 80개 중에 18개가 틀린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에러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80개 중에 18개가 틀렸어요. 자, 그런데 성의를 보였더니 80개 중에 6개만 틀린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죠? 이쪽으로 가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의를 보이니 발전이 있군 하고 칭찬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한 마리도 놓칠 수 없어 해서 막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나요? 아무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선을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구분을 해서 틀린 게 몇 개인지 봤더니 빵개네요. 네, 이게 아마 여기 40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더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아마 여기가 40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에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8개 틀렸다가 선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렸더니 6개 틀렸다가 선을 완전 정교하게 그렸더니 0개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그은 선을 항상 요 데이터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데이터가 아니라 동그라미 X의 분포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B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씩 다르죠. X와 동그라미의 분포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때 이 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18개 틀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틀렸네요. 아주 조금. 하나 더 많이 틀렸죠. 일반적으로는 모델을 만들 때 쓰이는 요 정확도 에러율보다 얘를 다른 곳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에러율이 더 높게, 즉 정확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답을 보고 그림을 맞춰서 그리는 거고요. 아래 거는 그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한번 투영을 시켜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위에보다 아래가 정확도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예요. 기대가 큰 거죠. 아까 대충 그린 걸 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 그래도 아까 18개 틀리다 19개 틀렸는데 이번엔 좀 더 성의를 보인 요 모델 6개 틀렸던 요 모델 이거를 적용을 해봤더니 9개가 틀린 거예요. 역시 A셋에서 학습을 할 때보다 B셋에서 추론을 할 때 에러율이 늘어났죠. 하지만 아까 이 성의 없었던 모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더 좋게 에러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이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자, 정확도 100%였던 이 모델을 가지고 추론하기 위한 B 모델에 적용을 해봤더니 웬걸 0개였던 게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자, 아마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A와 B는 유사하긴 하지만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유사한 부분은 최대한 캐치를 해야 되고요. 이질적인 부분은 이그노어, 무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에서 2로 넘어가는 과정은 유사한 점을 더 찾아내는 효과가 컸다. 자, 유사한 패턴을 더 잘 찾아내는 게 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유사한 점을 더 찾았을진 모르겠지만 이질적인 부분을 너무나 많이 모델에 적용한 거예요. 자, 그 말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B에는 없고 A에만 잘 들어맞는, 즉 요 A 상황에만 잘 들어맞고 일반화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좀 오버했다라는 말이죠. 피팅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모델이 만약에 3가지밖에 없다면 여기가 옵티멀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모델이 오버피팅.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모델 1에 대해서는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아직 학습이 덜 됐다 라는 뜻으로 언더피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직 학습이 덜 됐고 여기선 최적이고 얘는 오버피팅 됐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지점이 옵티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금 언더피팅 상태인지 옵티멀 상태인지 오버피팅 상태인지 어떻게 아느냐, 결국에는 데이터셋을 나누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데이터셋을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은 모델 만들 때는 관여를 안 하고 거기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A를 가지고 B에다 적용을 하는 거고 B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는 A라는 데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B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A를 나눕니다. A1, A2로 나누어요. A1, A2로 나누어서 A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여러 모델을 만들어요. 여러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A2에 적용을 시켜봐요. 그러면은 A1에서는 얘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 했었는데 A2로 넘어가서는 얘가 2등하고 1등하고 3등하고 1등 한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모델인지를 고를 때는 이 위의 순위를 보지 않고
요 아래 순위를 보고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정답을 가린 채로 얘에 대해서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 모델을 얘한테 적용만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모델이라면 궁극적으로 B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학습을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 검증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요 1번 같은 경우는 언더피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델을 좀 덜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위에 있는 1, 2, 3번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났죠. 즉 점점 더 정교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에러율, 지금 정확도가 아니고 에러율입니다. 에러율이 처음에 대충 했을 때는 에러가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정교하게 포물선으로 그렸더니 에러율이 낮아졌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해봤더니 에러율이 0에 가까운, 자 이렇게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답을 보고 맞춰가는 거니까. 그렇게 세운 모델을 이제 B에다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점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직선 모델을 적용했더니 에러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포물선을 적용했더니 에러율이 2번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아까 4번보다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6번을 적용을 해봤더니 에러율이 오히려 다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선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쭉쭉, 자, 실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점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요 최저점, 여기가 옵티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을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의 과정을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오버피팅이 무엇이고 왜 나쁜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죠. 데이터를 나눠라. 데이터를 나눠서 한 데이터는 모델을 세울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그 모델이 다른 데이터에도 잘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라 라는 건데요. 여기 그 나누는 셋의 이름은 다소 좀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자 보면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셋으로 나누고, 만약에 둘로 나눴을 때가 좀 헷갈리는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트레이닝, 테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검증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건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정밀하게 세 개로 나눴을 때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세한 거는 해당 이슈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둘로 트레이닝용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됐건 테스트가 됐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모델을 만들어 나갈 때 쓰는 데이터, 그리고 그 모델을 검증할 때 쓰는 데이터, 이렇게 둘로 나눈다 라고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예를 들어 어떤 예측 모델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예측 모델이 있는데 정확도가 80%예요. 그럼 이거 좋은 모델이겠죠? 좋은 모델일까요? B라는 모델은 정확도가 50%예요. 이게 좋은 모델일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봤더니 A라는 모델은 yes냐 no냐를 예측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맞히면 되는 모델이었어요. 그 중에 80%?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B라는 모델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캐릭터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캐릭터가 100가지가 있었어요. 100가지가 있었는데 뭐 1000명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어요. 1000명에 대해서 각각 좋아하는 캐릭터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100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이 봤더니 50%나 맞췄어요. 굉장히 잘 맞춘 거라는 거죠. 즉 모델의 정확도를 그냥 숫자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즉 아이디어를 특별히 보태지 않고 대충 맞춘 모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었는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내 모델이 얼마나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도 추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직관적으로 여기서 베이스라인을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A, B, C, D가 아니구나. 자, A, B, O, A, B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을 맞추는 모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저를 보고 걸어와요. 그런데 제 모델에 집어넣으면 저 사람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확도가 만약에 뭐 40%다. 그럼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정해서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A형, B형, O형, AB형의 혈액형 비율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로 뽑아볼 수 있는 베이스라인은 25%.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 네 가지 중에 하나 맞추는 거니까 A, B, O, A, B 네 가지 중에 하나 맞추는 거니까 25%를 베이스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후보 1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베이스라인을 너무 약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기기는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나올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 뭘까요? 네, 베이스라인 2는 34%입니다. 자, 뭐냐면은 A형이 제일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이 중에 34% 정도는 A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랜덤하게 찍는 게 아니라 누가 오든 A형이라고 찍어요. 누가 오든 A형이라고 대답을 하면 전체 중에 34%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데이터 분석 없이 분포만 가지고 맞춘 거잖아요. 이게 3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25%를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베이스라인은 34%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고, 그 베이스라인 대비 여러분의 모델이 얼마나 더 정확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n분의 1 혹은 가장 분포가 높은 애, 이런 애를 베이스라인으로 잡는 거는 여러분이 그 분야의 분석을 처음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참조할 만한 문헌이 없을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해볼까요? 뭐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 분야에 알려진 다른 모델이 있어요. 그 분야에 알려진 다른 모델이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87%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임의로 베이스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베이스라인은 이미 잘 알려져서 누구나 쓰고 있는 이 모델보다 우리 모델이 더 정확도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논문에 쓰시게 될 때는 내가 뭔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는 기존에 잘 알려진 모델이 있으면은 그 비교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알려진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비교 기준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죠. 엄밀하게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의 정확도잖아요. 그러면 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비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 모델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 분포만 가지고 하든지 n분의 1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상으로 평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오버피팅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다른 셋, 얘를 밸리데이션이라고 할지 테스트라고 할지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쓸모있다라는 걸 보이려면 비교 모델과 비교를 하든지, 그게 없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해야 된다 까지 해서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내용은 그냥 개론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조금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해당 주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첫 강좌는 한 학기 수업에 들어가기 위한 웜업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